선생님들 안녕하세요. 2020년에 치러질 임용시험을 위한 교육학 클립 18편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저의 마음을 담아 수험생 당신을 위한 교육학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임고생 이루리쌤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다시 시험을 준비하게 됐다. 작년 첫 시험을 생각하면 아쉬운 게 너무나도 많다. 진로에 대해 고민하다 5월부터 임용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뭐가 뭔지 정신없이 적응하고 있을 때 많은 동기들이 여름방학이라며 본격적인 암기를 시작했다. 급한 마음에 나도 따라서 무작정 외우기 시작했는데 이건 뭐 다음날 다시 보면 어제 한 건 뭔가 싶을 정도로 생각이 거의 안 난다. 솔직히 임용시험을 위한 과목들이 나랑 다 잘 맞는 건 아니라서 흥미없는 과목도 억지로 하다 보니까 더 역효과가 난 것 같다. 또 스터디를 하면 스터디원들과 자꾸 비교가 되니 자신감이 더 떨어졌다. 외워야 한다는 내용 중에 태반은 왜 필요한지 어디에 쓰이는지도 알 수 없는 무의미한 정보들로 다가와서 더 고통스러웠다. 게다가 나는 대학 입학을 늦게 한 장수생이라 나이가 많은 만큼 머리가 더 굳은 것 같았다. 결국 악순환이 계속되고 나의 낮은 자존감과 자신감은 2학기 1차 시험이 다가올수록 더 내려갔다. 부모님에게는 내가 공부를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데다 경쟁률이 너무 높으니 기대는 하지 마시라고 했다. 그래도 나름대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결과가 좋지 않았다. 충격의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렇게 임고의 늪에 빠져버리면 이미 길게 돌아온 내 인생에 뭐가 남나. 지난번에는 포기했던 교육학도 이번에는 좀 더 철저하게 해서 교직논술 점수를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교육학을 공부하다 보니 생각보다 나 자신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 꽤 많았다. 나는 나이가 많아 머리가 굳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경험이 더해져서 더 높아지는 지능도 있다니 다행이다. 또 내가 전날 공부한 걸 다음날 까먹는 건 내 잘못이 아니고 원래 그런 거였다는 걸 교육학 이론으로 보니까 심리적으로 위로도 된다. 까먹는 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제는 그 시간에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서 기억하고 인출하는 연습을 해야겠다. 오히려 망각을 줄일 수 있는 전략들을 교육학에서 배웠다. 통으로 외우니 시작과 끝만 기억나고 중간은 사라지는 경향은 부분씩 쪼개서 분산시켜서 자주 하면 효과가 있단다. 또 내가 특히 재미없다고 느끼는 과목은 억지로 하지 말고 특별히 그 과목에 대해서는 외제적 보상을 주기로 했다. 교학방 각각 외울 때마다 영화 한 편 보기, 맛있는 거 먹기 등 나만의 보상 체계를 잡아서 좀 더 즐거운 공부가 되게 해보려고 한다. 의미있게 이해하고 인출하기 좋게끔 잘 조직화된 자료도 구해서 봐야겠다. 요즘엔 참 좋은 자료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좋은 세상이다. 나도 꼭 합격해서 내 노하우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교육학을 알면 알수록 나 역시 배우는 사람임을, 인간으로서 나의 한계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더 배우는 것 같다. 이건 시험을 떠난 나를 위한 공부이다. 이루리쌤 마음가짐을 보니 올해는 꼭 합격하겠네요. 그쵸? 이루리쌤은 첫 시험에서 학습 동기, 학습 전략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먼저 이루리쌤은 내재적 동기가 아주 낮았습니다. 학습 동기는 원인이 학습자의 내부이냐 외부이냐에 따라서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나뉘죠. 내재적 동기는 과목 흥미처럼 과제 자체 특성, 성취감, 자기 효능감처럼 개인의 특성과 같은 내적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활동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으니까 그 자체로 보상이 되죠. 그래서 강한 지속력이 있고 몰입의 경험도 가능합니다. 외재적 동기는 사회적 압력, 처벌 등 외적 힘이나 보상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달라지죠. 등수나 보상과 같은 결과가 중요한 동기입니다.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시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두 동기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입니다. 두 동기는 서로 독립된 관계로서 학습에서는 내재적 동기가 중요하고 교육하기에 따라서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모두 높을 수 있기도 하죠. 내재적 동기는 학습자가 자각하는 유능감, 과제 난이도, 숙달하고자 하는 노력, 통제 가능 여부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말은 유능감을 가질 수 있게 성공 경험을 늘리고 적당히 어려우면서 해결 가능한 도전적 과제를 제시하고 학습 목표와 자신과의 관련성을 인식하도록 연결 지어주고 숙달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화해서 숙달 목표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장려해주면 내재적 동기를 높여줄 수 있다는 거겠죠. 선택권을 학습자에게 부여하는 것도 내재적 동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는 상호 보완될 수 있습니다. 이루리쌤처럼 내적 흥미가 없는 과제에 외재적 보상을 사용하다 보면 숙달되는 만큼 재미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점차적으로 내면화되죠. 또 성장 정도, 질 향상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성장이 느껴지면 스스로 내재적 동기가 높아지게 마련이죠. 내재적 동기도 낮고 자신감도 없었던 이루리쌤은 시험 준비 시간이 적었다, 경쟁률이 높아서 가망이 거의 없다는 말로 상황을 합리화했죠. 자기 장애 전략으로 자기 가치를 보호하려고 노력했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는 유능한데 성공을 못하는 다른 이유를 만들어서 합리화한다는 이야기죠. 인간은 경쟁 상황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면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자기 장애 전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가치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신은 유능하다는 인식을 남들에게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기 장애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첫째, 노력하지 않기. 실패 시에 능력 없음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노력하면 식으로 말하는 거죠. 둘째, 노력하고도 안 한 척하기. 나는 노력 없이도 원래 잘한다는 인상관리 전략입니다. 셋째, 미루기. 늦게 준비해서 못했다는 등의 지연 전략이고요. 넷째, 성취 불가능한 수행 목표 설정. 어차피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불가능한 거였어. 그렇게 실패의 이유를 억지로 찾지 않아도 선생님들은 원래 유능합니다. 인간이 학습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필요한 전략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겠죠? 정보 처리 과정과 학습 전략은 교육학이 객관식 시험일 시절부터 중요한 교육학이었습니다. 애킨슨과 시프린의 정보 처리 모형에 대해 알아볼까요? 애킨슨과 시프린은 인간의 뇌에서 정보 처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억 저장소에는 크게 세 군데가 있어요. 먼저 감각을 통해 받아들여진 자극이 감각 기억에서 잠시 보관되어 있다가 인간이 그 자극을 지각하면 작업 기억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장기 기억에 있던 기존 지식과 연결되고 해석되면서 작업 기억에서 일시 저장되었다가 부호화를 통해 장기 기억에 저장되죠. 정보 처리에 관여하는 인지 과정에는 주의, 지각, 부호화, 인출이 있습니다. 수많은 자극 중에서 선택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을 주의라고 합니다. 학습이 시작되는 지점이죠. 다만 용량과 지속성에 한계가 있어서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다른 뭔가가 나타나면 금방 잊혀집니다. 지각은 주의 집중한 자극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고요. 부호화는 작업 기억에서 정보를 처리해서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정보 간 연결이 잘 되는 부호화를
유의미한 부호화라고 합니다. 새로운 정보들이 기존의 장기 기억에 있는 정보와 통합이 잘 될수록 유의미한 부호화가 일어나는 거죠. 유의미한 부호화 전략을 사용하면 기억하기가 좋겠죠? 이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사례나 사전 지식과 연결하는 정교화, 표나 구조도 등으로 구성하는 조직화, 이미지 시각화 등의 심상화, 그리고 상황과 연결짓는 맥락화가 있습니다. 인출은 장기 기억에서 작동 기억으로 꺼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때는 원래 가지고 있던 기존 지식이 인출되어 새로운 지식과 연결되며 유의미해지죠. 참고로 설단 현상은 인출이 쉽게 되지 않아서 혀끝에서 맴도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보 처리 이론도 역시 시사점이 중요하죠. 정보 처리 이론에서 우리는 학습이란 환경과 학습자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사전 지식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셨듯이 정보 처리 과정은 장기 기억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전 지식, 선행 지식의 학습을 통해서 장기 기억의 바탕이 풍성하면 새로운 정보도 더 쉽게 연결돼서 유의미한 학습이 잘 이루어지죠. 우리는 지식이 중요한 걸 아니까 그렇게 열심히 외우죠. 하지만 잘 까먹어요. 그런데 이건 또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이 말해줍니다.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을 보면 학습 직후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망각합니다. 무려 66.3%. 48시간 내에는 72.2%를 잊어버려요. 에빙하우스는 망각에 대한 실험에서 무의미 철자라는 것을 활용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위에 있는 말들과 아래에 있는 말들 중에 어떤 걸 더 잘 기억하실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래쪽을 더 기억하기 좋으시죠? ATM, CNN 등은 우리에게 의미 있고 익숙한 머리 글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유의미하게 조직화된 학습 자료를 사용하면 기억이 오래 지속된다는 점이죠. 망각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는 간섭설, 흔적 쇠퇴설, 의도적 망각설이 있습니다. 간섭설은 앞에서 배운 내용이 뒤에 배운 내용을 기억하기 어렵게 한다는 순행제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페인어를 배우는데 자꾸 원래 알고 있는 영어 스펠링이랑 헷갈린다. 이러면 먼저 배운 영어가 나중에 배우는 스페인어의 기억을 방해하는 순행제지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역행제지라고 하죠. 배우는 내용끼리 부딪혀서 기억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적 쇠퇴설은 모래 위에 새긴 글자가 바닷물에 서서히 쓸려가며 사라지듯이 시간이 갈수록 기억이 쇠퇴한다는 것이고요. 의도적 망각설은 심리 상태에 따라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하기도 한다는 설입니다. 그러면 이런 설들을 바탕으로 하면 어떤 방법으로 망각을 줄일 수 있을까요?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있는 개념을 함께 학습하거나 부분 학습으로 전체를 쪼개서 학습합니다. 통으로 공부했을 때 맨 앞, 맨 뒤만 잘 기억하는 현상인 계열 위치 효과를 줄이고 가운데 내용도 꼼꼼하게 기억하기 위해서죠. 분산학습으로 자주 여러 번 나눠서 학습하면 한꺼번에 몰아서 할 때보다 자주 접하게 되고 그럴수록 처리 횟수가 늘어서 장기 기억으로 이동할 확률도 늘어나게 됩니다. 전이를 늘리는 것도 오래 기억하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전이란 이전의 학습이 새로운 맥락, 다른 맥락이나 문제 해결에 적용되는 인지 과정을 말하죠. 전이가 잘 되면 다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 만큼 오래, 넓게 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많은 연습을 하고 실생활 맥락으로 상황의 유사성을 이용한 학습을 활용하거나 다양한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를 학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정신 능력은 두 가지 지능으로 나뉜다는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 이론을 알아보겠습니다. 유동성 지능은 교육이나 경험과 상관없이 신체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지능을 말합니다. 주어진 자극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능력과 관련되어서 정보 처리 속도와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죠. 10대 후반에 완전히 발달해서 20대 이후부터 감퇴되기 시작하는 지능입니다. 어릴수록 빠르다라는 그런 지능을 말하죠. 반면에 결정성 지능은 나이를 먹을수록 향상될 수 있는 지능입니다. 여기서 결정이라는 건 정한다의 의미가 아니고 형체를 이룬다는 의미의 크리스털라이징을 말합니다. 노력의 결정체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며 쌓아가는 경험, 교육받은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지능입니다. 그래서 상식, 어휘, 독해력,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능력들과 관련이 있죠. 이런 능력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교육 여부에 따라 생애 말기까지 증가하죠. 그러니까 공부하시는데 나이가 많다고 절대 기죽지 마세요. 오늘은 앞으로 수험 생활을 지혜롭게 해나가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수험생의 학습 과정과 관련된 교육 심리학 이론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퀴즈가 나갑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하나를 문제로 낼게요. 키워드를 떠올려 보세요. 답은 문제가 나간 후 5초 후에 나옵니다. 그럼 퀴즈 잘 맞추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